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그 풀꽃이라는 시를 오늘 할 텐데요. 제 눈에는 여러분이 다 이같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풀꽃들로 다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여행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듬뿍 시심이 넘쳐나는 그런 저녁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찌감치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매우 유명한 시입니다. 제 생각에는 김소월의 진달래 다음으로 우리 국민이 다 암송하고, 왜 암송할 수 있나요? 세 줄밖에 안 된 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좀 어려운 시를 몇 번 해서 아주 쉬운 시,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고요. 시라는 거는 뭐 긴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와닿을 수 있는 게 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10편의 시를 각 시간마다 2편씩 해서 그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생애는 어땠는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런 부분을 저는 첫 시간에 늘 살펴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에서, 이 책이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시집인데 자그마치 50만 부 이상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시집이고요. 나태주 시인이 쓰는 시집이랄까, 이게 1년에 거의 한 20편씩 요즘은 쓴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신 시만 220권, 편이 아니고요. 220권이 넘을 정도로 많은 시를 쓰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손대는 것보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생애를 얘기하면서 간단히 이분이 추구하는 시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같이 할 풀꽃 1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인께서는 1945년생입니다. 서천에서 태어났는데 그 6남매 가운데의 장남으로 태어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소작농이었고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가난했는데 어느 정도로 가난했는가 하면은 이 장남인 아이를 집에 양식이 없고 하니까 할머니 집에 어릴 때부터 할머니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식소를 하나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할머니 집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이러는데 그 할머니가 무척 아껴주면서 잘 키웠죠. 그러나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그때부터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아이였답니다. 그렇죠?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가 있으시고 하면은 뭐 애가 쫑알쫑알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할머니께도 할 수 있지만 어머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출발부터도 매우 가난한 집에서 매우 어렵게 그렇게 출발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을 중학교 2학년 때 겪습니다. 아이들하고 장난하면서 지나가는 트럭 짐칸에 올라탔는데 그 짐칸에서 올라타서 좋다고 그러다가 이 트럭이 지나가는 나무 가지에 의해서 눈알이 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중학교 아이가 눈알을 손으로 받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손으로 받아서 눈알을 자기 눈 속에 넣었답니다. 그거 참 끔찍하지 않나요? 눈알을 자기 손으로 받아서 넣으시니까. 그런 거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첫 번째 어머니 아버지와 가족들과 떨어져서 할머니 집에 사는 것에서 그랬고, 두 번째 순식간에 이렇게 어려움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중학교부터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공주사범학교를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 아마 15살
이때부터 나는 시인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대요. 시인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랬는데 그 계기도 재밌습니다. 한 여학생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께 시를 쓰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여학생이 받은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받았어요. 아버지가 답장을 보냅니다. 내가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연애 편지를 쓰나 뭐 이런 내용을 하면서 서천에 나오면은 내가 한번 만나줄 테니까 나를 만나자 이렇게 해서 편지를 받습니다. 물론 찢어버리고 서천에 나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첫 번째 여인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시심이라는 것은 그같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 바로 거기에서 이제 출발된다고 보는 겁니다. 연서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시심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참 맞는 얘기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분의 시는 아주 쉽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할 것 없이 굉장히 쉽게 쓰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또 그 같은 영향을 준 게 이런 시론에 대한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괴테가 했다고 했는데 괴테라 그러면 저도 만만찮게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괴테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이 괴테 사상을 보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든 말입니다. 그 만든 말인데 이같이 괴테가 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사람들께 좀 널리 알려진다 할까 퍼지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괴테가 했다는 그 말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핵심이 이겁니다. 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노래가 되어야 되고 젊은이들에게는 철학이 되어야 하고 노인에게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게 시라는 겁니다. 참 와닿는 얘기 같습니다. 정말 저는 맞아. 누군가가 괴테를 빌어서 그렇게 말하기는 했더라도 참 잘 요약했다. 시라는 게 뭔가 그렇게 참 잘 요약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노래할 수 있도록 시는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노래가 어려워가지고 애들이 잘 못 따라 하잖아요. 굉장히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쉽기만 하여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시는 특히 젊은이들께는 장래의 길을 밝혀줄 철학과 같은 거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또 역시 괴테도 그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대학 가게 되면 교양 과목 하면서 반드시 1학년 때 그 교양 과목을 하죠. 또 그 다음에 흔히들 얘기할 때 그 얘기잖아. 교양인이면 좀 그렇게 해야지 하면 교양. 이때 교양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에 역사상에 제일 처음에 사용한 사람이 괴테입니다. 그럴 정도로 괴테는 어떻게 그 후진국인 독일이죠. 당시에 독일 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 후진국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정신세계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때의 교양이라는 말을 만들면서 교양이라는 것은 이런 거여야 한다. 이 얘기였습니다. 이때의 젊은이들에게는 철학이 되어야 된다. 이게 괴테가 추구했던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노인들께는 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인들이 말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라. 이 얘기하죠. 나이 들면 부디 입을 닫아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어쩌든지 입을 닫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입을 닫더라도 가족들이 눈빛과 표정을 보면서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꼭 말 안 해도 됩니다. 어쩌든지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고 이렇게 노인기를 살아야 되는데 시는 노인에게
자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참 와닿았습니다. 온라인상에 할 때에 김찬주라는 제 이름을 쓰는 것보다 제가 잘 쓰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제 아이디는 시처럼이라는 아이디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내던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 내 아이디가 뭔지 알아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나는 밥처럼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 시처럼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게 옛날에 PC통신 있지 않습니까? 그 PC통신 할 때부터 쓴 아이디거든요. 그럴 정도로 오래 쓴 아이디가 시처럼입니다. 그 아이디를 쓰게 된 이유는 내 삶이 좀 시를 쓰는 듯한 걸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에 뭐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좀 시적인 운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썼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노인은 시가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시가 삶이 되는 일환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얘기가 돌아와서 해볼게요. 이렇듯이 시는 굉장히 쉬워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분의 시 철학이랄까, 이 시 문학의 어떤 그 특성이랄까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를 대하게 되면은 맞아, 이래서 이분은 쉬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쉽기만 하고 깊이가 없다, 그래가는 안 되거든요. 충분히 깊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짧은 세 줄의 시지만은 이 시에 이 같은 깊이를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드릴 테고요. 또 그 다음 시는 뭐 좀 그러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특히 짧은 세 줄의 시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 그 시가 다예요. 그 시를 짤막하지만 이 시는 어떤 또 깊이도 있는가라는 부분을 볼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을 테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또 두 번째 여인을 어떻게 했는데 역시나 차입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을 만난 여인이 현재 사모님, 그렇게 만나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시심의 출발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연정에서, 편지를 쓰는 가운데서 이렇게 시심이 출발됐다, 이 얘기하려고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공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물론 그 군대에 있을 때에 월남전에도 나갑니다. 월남전에 있으면서도 그 전장에서도 늘 시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이제 그 얘기도 하고요. 그 월남전도 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학교 선생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데, 복직하는데 자그마치 초등학교 교사만요 43년 3개월 했습니다. 와,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참 대단하시다. 43년 3개월 동안 어린이들하고 같이 지나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좀 거짓말 덜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어른들하고 일반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거짓말도 많고 이러니까 아이들 세상을 이렇게 봤을 때에 너무너무 아이들 세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담백하지 않습니까? 키가 작다고 했는데요. 예, 맞아요. 키가 아주 작고 외모가 좀 그렇고 그래서 한때는 키도 작고 외모도 그렇고 집안도 못 살아.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반감이랄까, 그런 마음도 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당연히 그런 거는 다 극복됐겠죠. 극복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기가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워낙 키도 작고 모양도 그렇고 하니까
상대를 구할 때에 종자가 좋아야 될 것 같아서 키 큰 여자를 구했대요. 그래서 그 서울대학 나 교수를 보게 되면 키가 크죠. 예, 나 교수는 키가 크게 된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어떻든 그렇게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그렇게 지나면서 그러는데 그 사모님 따라가지고 교회에 나가는 정도였지, 뭐 교회 목사님 만나고 뭐 그 정도 했고, 뭐 교회 집사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그렇게 깊은 신앙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정년퇴직을 앞두고 급성 폐혈증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의 뭐 콩팥이 다 나가버리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의사로부터 3일밖에 못 살 거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도 어떻게 되는가는 의사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아픈 가운데서 그 살겠다는 거기 거의 미쳐 있더라는 거죠. 살겠다는 의지가 미쳐 있고, 그 사모님은 그 옆에서 병실에서 그렇게 펑펑 울면서 얘기가 나 같이 죽겠다 이러지. 그러니까 3일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없냐? 그러니까 딸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 박사과정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 이러니까 오라 해가지고 그 딸에게 얘기해 줍니다. 3일밖에 못 살게 됐다고 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딸하고의 그 얘기 많이 한 거에 비해서 그 아들하고는 제대로 얘기를 못했대요. 그렇게 좀 미안하다든지 그런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딸하고는 참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어떻든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께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딸로 통해서 3일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딸은 거기 가서 아무래도 이제 의사가 수치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피 속에 있는 그 폐혈증이 걸렸을 경우에 피 속에 있는 그 고름이죠. 나쁜 균. 이 나쁜 균 수치가 나오는데 적게는 12에서 나오고요. 많게는 14까지 수치가 나온답니다. 정상 수치는요, 0.2. 0.2가 정상 수치인데 이게 12가 나왔다. 또는 어떤 데는 14도가 되고 이렇게 된답니다. 이러니 의사들도 약도 쓸 수 없고 수술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3일 딱 남았을 거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체험을 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적 신앙이니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부분을 됩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체험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걸 반복하지는 않고 이제 뺄게요. 연구하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거는 빼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그 얘기를 간증했다고 예. 교회에서 간증은 몇 군데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간증을 했거든요. 꼭 들어보십시오. 새롭게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돌아와서 이렇게 되면서 주로 관심이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 그것도 아닙니다. 아주 뒤처져 있는 사람, 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이분의 모든 시는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시는 그같이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건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회 간증을 많이 다니신다고 하네요. 그것도 그렇고요. 이분은 교회 간증뿐만 아니고 시인으로서의 웬간한 데 부르면 가서 다 강연하고 하는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강연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기억력이 대단하시다. 그 원고 써서 하질 않고요. 그냥 쭉쭉 해나가는데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강연들 또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이분의 시 세계를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가 보면서 첫 번째 시는 쉬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의 대상이 일반인 또 못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고자지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께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사람들께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고 싶고 그 사람들께 격려해 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쭉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를 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첫 번째 쉽지요. 두 번째 이거 내게 하는 얘기 같아. 이런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죠. 한 번은 길거리에서 만난 젊은 여자인데요. 나태주 시인을 보고 난 뒤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그 시 한 편을 읽고 자기는 자살을 하려다가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야,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시에도 보시게 되면 풀꽃 한번 볼게요. 왜 하필 풀꽃일까? 화려한 장미도 있고 요즘은 라일락도 있고 뭐 백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꽃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 화초를 노래하지 않고 왜 풀꽃을 노래했을까? 제목이 풀꽃 1이라니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부터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갑시다. 왜 시인은 풀꽃 1 이렇게 해서 풀꽃을 주목했을까? 일반적으로 보면요. 화초는요. 인위적으로 대부분 꽃이 인위적으로 가꿔야 한다든지 또 보살펴야 되는 것, 길러야 되는 게 화초입니다. 그런데 풀꽃은 어떻나요? 풀꽃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지. 풀꽃을 뭐 해주중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둬도 사니까. 또 화초들은 어떻습니까? 장미 같으면 금방 눈에 확 끼잖아요. 앞뒤 말 필요 없이 무조건 이쁘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거기에 비해서 풀꽃을 그냥 산길을 가다가 가끔 보면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풀꽃에 마음이 확 끌리긴 하는데 대부분 지나칩니다. 길가에 있는 보잘것없는 풀꽃들은 그냥 지나치게 돼 있어요. 그냥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게 풀꽃입니다. 이같이 화초와 풀꽃을 제가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풀처럼 척박한 땅에서 자라고 또 무엇보다 질긴 생명력이죠. 뭐 날이 가물면은 어떻나요? 가문 대로 또 시들어가면서도 곁어내고 또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렇게 쓰러질 듯 하는데도 보면 일어서죠. 나중에 제가 어떻게 바람이 불면 풀은 눕는가, 또 어떻게 바람에 끝나게 되면 풀은 또 일어나는가라는 어떤 그런 시도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바람에도 그렇고 모든 거에서 견뎌내는 게 이 풀꽃은 이 화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질긴 생명력과 당당함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풀꽃에 대한 주목입니다. 첫 번째 시가 이렇게 됩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교장 때였답니다. 교장이 돼서 아이들께 그림을 그리는 걸 하는데
애들이 풀꽃을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했더니만은 풀꽃을 그리는데 너무 풀꽃이 별로 눈에 와닿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뭐 그리고 이제 그러더래요, 애들이. 그래서 그때 얘기가 풀꽃을 이렇게 대충 하지 말고 풀꽃을 금방 그렇게 보지 말고 오래 봐야 된다. 자세히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네가 먼저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럼 사랑스러워질 거다. 그때 그려봐라.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낮에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풀꽃을 그리는 거를 그러다가 밤에 와서 시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 시로 정리하는 이 시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시 1위가 당연히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예. 그래서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그러면 풀꽃이라는 시를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가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예요. 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얘기를 했는가? 아까 아이들 그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부분도 생각이 되는 것 같죠. 아이들 그 얘기가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마지막 줄입니다. 너도 그렇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좀 와닿는 같나요? 너도 그렇다라는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 너도 그렇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패러디를 할까요? 패러디 그런 것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너무 딱딱하게 하니까 패러디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겁니다. 자세히 보니 어렵다. 오래 보니 더 어렵다. 수학이 그렇다. 패러디 잘했죠? 자세히 보니 어렵다. 오래 보니 더 어렵다. 그 다음 얘기가 수학이 그렇다. 얼마나 수학이 그랬으면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이런 어떤 그 패러디에 대한 것. 한번 나누시면 재밌는 패러디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너무 다 순진하게 얘기했어가지고 그 패러디를 잘 모르시는구만요.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제가 그냥 패러디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뭐야 시 소개한다더니만 그같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들 학생들만 계시나 본데요. 그래서 수학이 어렵다. 사실은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줄에 가가지고 너만 빼고 이 권태 부부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태 부부의 시 돌아와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렇죠. 여기서 시인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관찰이라는 것. 그냥 설렁설렁 살지 말고 시선을 좀 이렇게 시선을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선을 두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시선을 두면서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부분이라면은 그 다음에 오래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는 첫 번째 자세히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오래입니다. 오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지속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잠시 어떻게 할 수고 잠시 잘한다 좋아 이쁘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언제 그러냐고 잊어버리는 게 요즘 세상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자세히 보게 되면 예쁘다는 미적 요소가 나온다 하면은
그 다음에 오래 보게 되니까 무슨 요소가 나와요? 사랑스러운 그런 감성적인 요소, 이 감각적인 그런 요소들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오래 보고 봄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시인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세상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시인께서는 이런 설명을 안 했죠. 안 했는데 그러나 시를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평론들입니다. 그 평론 중에 첫 번째에 매우 간결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매우 간결하죠? 그게 뭐 평론이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매우 간결한데 이 간결함 속에서 이래야만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뭔가 인도해 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데리고 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긴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짤막한 얘기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데리고 가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맞아. 저렇게 예쁜 미적인 요소가 있구나. 또 그 다음에 저기에는 사랑스러움이 있구나.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 다음 얘기가 반전이라 할까요? 시적인 확 변화가 옵니다. 너도 그렇다. 이 부분입니다. 참 멋지지 않나요? 첫 번째는 자연에 대한 서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꽃이 아름답고 풀꽃이 아름답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딱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나는 시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턱 인정해 줍니다. 네가 그렇단 말이야. 네가 이 풀꽃 같단 말이야.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거가 보다 하면서 가다가 마지막 가서 확 내 존재를 깊이 이렇게 숭상해 준달까. 깊이 내 존재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그동안에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시인은 독자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김춘수 시인의 시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줬더니만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불러주었을 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김춘수 시인의 시였다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응시죠. 주시죠. 시선이죠. 시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더 힘이 있나요? 이 시선이 더 힘이 있거든요. 나불나불 말하는 것보다는요. 누군가에게 시선을 주고 누군가에게 그 시선을 따뜻한 시선을 줬을 때에 그때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는 것보다는요. 가급적이면 따뜻한 시선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시선을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예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지속해서 봤더니만은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시의 시학 이렇게 했습니다. 응시해 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응시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시는 좀 더 깊이 봤을 때예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맞아요. 나를 시 속으로 불러주셨죠 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시 속으로 확 끌고 들어옵니다. 인도적인 것은 저는 글쎄요. 불교적 색채 그는 글쎄요. 좀 그렇네요.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인도적 색채와 불교적 색채도 느껴집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진 않고요. 좀 더 근원적인 통찰입니다. 근원적인 통찰이라는 것은 저는 여기서 찾으라면 사상적 근원을 찾으라면 저는 존재론적인 통찰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존재라는 것은요. 어떤 존재든지 간에
그 존재 자체의 존엄함이 있거든요. 그 존재의 존엄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정적이고 그런 어떤 자연적인 걸 노래하는 것 같은데 그 자연 이면에 있는 존재의 깊은 서정성과 그 다음에 또 서정성 이면에 있는 그 존재 인식, 존재라는 걸 이렇게 인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연이 그거죠. 너도 그렇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도 그렇다라는 부분에 억지로 강요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죠. 그냥 술술 끌려왔는데 갑자기 내게 그걸 확 줍니다. 축복을 주듯이 복을 확 줍니다. 한마디로 기적 같은 은혜를 확 내게 줍니다. 바로 네가 그래 이 얘기죠. 그래서 풀꽃은 어떻습니까? 외면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의 형상이죠. 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나를 제대로 존재를 알아봐주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갔죠. 그런데 네가 중앙에 있다는 겁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짧은 시지만은 이 시가 갖고 있는 깊이는 엄청나게 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풀꽃을 노래했다가 니도 그래 하면서 수학이 어려워 하듯이 그걸로 끝나는가 보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존재라는 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시가 좀 불교적 깊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신 부분은 이제 그 부분 같고요.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깊은 생각을 하기가 맞아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제가 여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봤네요. 두 번째 시를 급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가 이런 형태였다면은 두 번째 시가 또 연결되어집니다. 연결되어지는데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한번 볼게요. 제가 먼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꽃들아 안녕. 꽃들에게 인사할 때 꽃들아 안녕. 전체 꽃들에게 한꺼번에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꽃송이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며 꽃들아 안녕, 안녕. 그렇게 인사함이 100번 옳다. 이렇게 된 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도 뭔가 아주 쉬우면서 딱 부러지게 얘기해버리죠. 무슨 말입니까? 100번 옳다. 이 부분에서 마지막 이 100번 옳다라는 부분에서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첫 시간이었어요. 그 교수님이 출석부를 가져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학생들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1번 그러면 예, 2번 뭐 예, 3번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연구하면은 짧은 시간에 애들 출석을 확인해 그 교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부르겠죠. 부르고 난 뒤에 강단에 서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일까? 뭐 잘못됐나? 그래도 몰랐어요. 영감 고등학교까지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에 애 이름 부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니는 학교는 어떤지 모르는데 학교에서 이름 부르면 출석 부르기 힘드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막 그렇게 두루룩 불러 나가죠.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서나 교수님 이 얘기입니다. 철학을 공부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출석을 불렀는데도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는다는 것에 내가 놀라서 지금 가만히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 우리는 너무 1번, 2번 여기에 익숙해졌구나. 다 각자의 고유한 이름이 있었는데 그 고유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이름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거든요. 특히 동양에서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라든지 임금님이든지 이런 이름 석자를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를 피휘법이라 합니다. 피휘라는 거는 어르신의 높은 분들의 이름을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놈아 네가 아버지 누구? 이렇게 이제 어릴 때 보면은 마을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제 아버지는요 제자의 어질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놈이 좀 배웠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자기 아버지 함자를 함부로 안 부른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동양사상에서는요. 이름이 곧 그 사람의 분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이름을 불렀나요? 못 불렀어요. 그것도 피법의 일종입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입으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또 서기관이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은 중지시키고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그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입으로 부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글로 필사 뺏겼을 때에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쓰는 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동양사상에서 나오는 피휘법이거든요. 그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꽃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전체 뭉뚱그려 가지고 야 꽃들아 잘 있었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인사법이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인사가 아니고 꽃들에게 인사할 때는 꽃 하나하나에게 시선을 주면서 그 하나하나에게 안녕, 안녕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인사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느낌은 어떻습니까? 앞에의 존재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에의 풀꽃이라는 시에서 존재의 중요성을 얘기했다면은 존재의 무게, 그러니까 특히 실존의 무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제가 그냥 존재의 무게라는 거를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귀중함이 있는가라는 게 앞에 풀꽃에 나온다면은 두 번째 시에서는요, 존재는 어느 누구와도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단체로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꽃에게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맞추며, 이 마지막 인연에 보면 얘기해서 꽃송이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며 꽃들아 안녕, 꽃들아 안녕 그렇게 인사하라는 겁니다. 꽃송이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라는 거죠. 와, 그래서 참 와닿지 않나요? 꽃송이 하나하나에게다가 눈을 맞추라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건가라는 거를 이 교사로서의 교직에 43년 3개월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얼마나 귀중한 거를 너무너무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충 얼버무려서 전체로 아이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극히 개별적인 존재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극히 개별적인 존재로. 그래서 우리는 자주 보면은요, 자본주의 사회, 물량화된 사회, 수치화된 사회, 이 사회에서 나라는 것보다는 도매급수로 전체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처리되고 그렇게 인식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안타깝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같은 존재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앞에서는 너도 그렇다 하면서 존재를 인정해 두듯이 이 두 번째 시 여기에 와서는 결국 꽃송이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면서 안녕 안녕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 앞에 시나 두 번째 시나 보면은 연결선상에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대하고 어떻게 자연을 대하고 어떻게 사람 관계를 해야 될 건가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를 처음 초등학교 보내놓고 공개 수업이 있어서 학부형들이 수업을 뒤에 와서 참관하는 날이 있었어요. 아이를 처음 학교 보냈고 하니까 또 미국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시키나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서 갔지요. 갔더니만은 놀랐던 사실은 이겁니다. 출석을 부르는데요. 거의 한 30분 동안 출석을 불러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개 here 하면서 애가 손 든단 말이야. 그러면은 오늘 기분이 어떻니? 니 오늘 옷은 어떻게 그 옷을 입을 생각을 했니? 또 그다음 뭐 아이하고 눈을 맞춰. 애가 눈을 안 맞추려고 그러면 내 눈을 봐. 내 눈을 봐. 이렇게 하면서 눈을 맞추면서 선생님이 아이하고 계속 얘기해 나가는 거 보고 아, 맞아. 우리는 학교 가면은 지식 교육만 빨리 전달하려 했지. 아이 눈을 이렇게 맞추지 않은 게 우리 교육의 큰 실패였구나.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눈을 맞춰야 됩니다. 그냥 눈 맞추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내 존재와 그 대상인 존재가 무언가가 교감할 수 있는 길, 하다못해 그 손이라도 한번 잡더라도 교감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을 테고 또 우리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사람들께 언제든지 용기 줄 수 있겠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허겁지겁 제가 이렇게 오늘 두 편의 시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또 역시 두 편 해서 앞으로 8편을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들아 안녕이 단순하지만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귀함이 느껴집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귀한 시죠.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외우세요. 예, 그렇게 외워서 가지고 누가 만나면 조금 비틀어 버리면 되죠. 예, 너도 그렇다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만나는 사람 이름 얘기해 주면 되죠. 누구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뭐 손자나 손녀든지 왔을 때 아이고 반갑다 너무 기뻐 그렇게 하면서 이 시를 한번 외우세요. 외워서 마지막 줄에서는 뭡니까? 너도 그렇다 대신에 아이 이름을 얘기하면 되겠죠. 아무개 야 너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마지막 거는 늘 라이브 커머스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라이브 커머스 정말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게 홍천 약도라지청이거든요. 이거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 중에 한 분은 이분은 8병 사신 분이 계세요. 또라지청으로 밥에 드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제가 이분들 걸 판지 한 4년 정도쯤 됐는데 4년 동안에 한 번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요번에도 물어봤어요. 계속 이렇게 가격 안 올려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최대한 견디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견디고 있을 때에 잘 마련해 두십시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오른다 그러면 저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집안에 두시면서 이 같은 환절기라든지 특히 건조할 때는 우리 몸에 점액질분이 약한다든지 안 그러면 호흡 기능 중에 이제 약하기 쉽거든요. 호흡기에 이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댁에 두시면서 또 약간의 기침이라든지 감기 기운이 있다 할 때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 안 그러면 평소에 저는 주로 그걸 잘하거든요. 생강차를 잘 마셔요. 생강차를 잘 마시는 생강차에다가 생강차 다 끓여진 거에다가 그거 한 스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젖어서 그렇게 차를 마셔도 좋은 방식이 되겠죠.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한 박사님하고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